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살던 평범한 중학교 국어교사 야마모토 유이카라고 합니다. 올해 45이 되었고 두 자녀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제 가족이 삶의 방향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고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언젠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오사카 시내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20년 넘게 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일본어의 아름다움과 문학 속의 섬세한 감정을 학생들과 나누는 것이 제 일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직도 첫 부임 때의 설렘을 잊지 못해요. 아이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말과 글에서 성장을 발견할 때마다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었어요. 예전 같지 않은 아이들의 반응,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눈빛들, 무언가 말하고 싶어도 참는 듯한 분위기. 그저 요즘 아이들이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건 단지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급 내 따돌림은 점점 더 교묘해졌고 선생님들 사이의 암묵적 침묵은 당연한 듯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는 점점 시스템화되어 갔고 아이들은 그 시스템의 부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질문을 하는 아이보다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가 칭찬을 받고 창의적인 생각보다 정답을 외우는 능력이 중요시되는 환경 속에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교사로서의 자존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3학년 아이 한 명이 반 친구들에게 집단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상담을 했는데 정작 그 아이는 선생님이 말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라며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저는 교사로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기력감이 몰려왔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생겼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중학생인 큰아이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초등학교 고학년인 둘째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처음엔 아이들의 단순한 투정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다가 큰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매일 숨이 막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제게는 삶의 전부였고 동시에 제 자녀에게는 감정이 죽어가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한 숨막힘이란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후로 매일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우린 뭔가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바꾸자는 말은 쉬워도 막상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하면 너무 막막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직장도 가족도 모두 이곳에 있으니까요. 떠나겠다는 말은 곧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말이었고 그런 용기를 쉽게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아이들 교육 관련 서적을 찾던 중 우연히 한 블로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여행 블로그처럼 보였지만 제목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서울의 공립초등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아이들이 토론 수업을 합니다. 처음엔 정말 이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토론 수업이 거의 없고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문화도 드물거든요. 게다가 공립학교에서 그런 수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적힌 내용은 구체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선생님은 조력자로서 수업을 이끌고 발표 후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질문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은 생기 있었고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동시에 부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블로그 글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글을 읽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가볼까? 여행이라도.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자. 그냥 구경만. 그렇게 저희 가족의 여름 휴가 계획은 서울 탐방으로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한국의 교육 현장을 한번 구경하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경험해보자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도, 아이들도 막상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접한 공항의 질서정연함, 지하철에서 흐르는 조용한 음악과 칸칸이 배치된 노약자석,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작은 배려들. 서울은 분명 큰 도시였지만 그 속엔 이상하게도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광화문 근처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내내 가족 모두가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왔다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는 낯선 감정이 더 컸습니다. 일본도 조용한 편이지만 서울의 대중교통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굳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였지만 눈치채지 못할 수 없었죠. 게스트하우스는 작고 단출했지만 주인 아주머니께서 친절히 주변 안내를 해주셔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저희는 곧장 근처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공개 수업을 보러 갔습니다. 블로그에서 본 수업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꼭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아이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정답을 외우지 않았고 틀린 의견도 조심스럽게 존중받고 있었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친구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교실이 대체로 정적 속에 움직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곧 정답이고 학생들은 그 정답을 침묵 속에서 받아들이는 훈련을 받죠. 반대로 한국 교실은 시끌벅적했지만 그 속에는 사고와 표현이 살아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숙소에서 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이곳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라고 말했고 큰아이는 나도 저런 수업 해보고 싶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울컥했어요. 아이가 학교라는 말을 긍정적인 어조로 말한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이튿날 저희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했고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시민들의 태도에 감탄했어요. 거리엔 CCTV가 많았지만 그것이 억압적이기보단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고요. 길을 잃었을 때엔 지나가던 청년이 다가와 스마트폰 지도를 보여주며 친절하게 안내해주기도 했습니다. 언어는 조금 달라도 그 따뜻함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서울의 여러 초중학교, 동네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건 이곳이 단순히 좋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이를 중심에 두고 삶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부모가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교사에게도 자율성이 주어진 시스템. 이건 그냥 문화 차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차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우리는 서울에 더 있고 싶다는 공통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떠나기 싫다 했고 남편은 아예 이곳에서의 삶을 상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솔직히 저는 두려웠어요. 일본에서의 삶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너무도 큰 모험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할 만큼 설렜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주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떠올리게 되었어요. 귀국 후 우리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 이주한 외국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찾아 읽었습니다. 비자 제도와 교육 체계, 의료 시스템까지 꼼꼼히 조사했고 남편은 서울에 있는 커피 아카데미에 등록해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의 공립중학교에 교환교사로 지원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본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제도가 있었고 그 길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일본에 계신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이냐?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걸 왜 포기하려고 하니? 반응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친구들도 저희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도망치는 거잖아. 결국 너희도 일본 버리고 다른 나라 간다고. 그 말들이 마음을 후벼 팠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가능성에 웃음을 되찾기 위한 삶에 우리 가족의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2024년 가을, 우리는 드디어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이 진행되었죠. 저는 교환교사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강북구의 한 공립중학교에 배정받았고 남편은 성북구의 커피 아카데미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마친 뒤 근처 소형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에 배정받았고요. 처음 며칠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카드 찍는 위치가 왜 이렇게 직관적이지? 마트에서 계산도 빨라. 하며 감탄했어요. 무인 편의점,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 주민센터의 응대까지 솔직히 말하면 일본보다 앞선 부분이 많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엔 들뜬 모습이었어요. 학교에 텀블러 가지고 가도 돼.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도 혼나지 않네. 라며 작은 자유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언어의 벽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본적인 회화를 익혔다고 해도 학교 현장에서의 한국어는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특히 저는 중학교에서 수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용어 하나 잘못 쓰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곤 했어요. 첫 수업날, 저는 문학 시간의 비유적 표현을 설명하려 했는데 단어 선택을 잘못해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유랑 은으, 유유. 당황한 제 모습에 몇몇 아이들이 웃었고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하며 웃으며 말해준 아이들도 있었지만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무실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진 않을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차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이 쌓였습니다. 큰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작은 아이는 학교에서 한국어 못 알아듣는다며 놀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작은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일본 돌아가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에서 홀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 우리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닐까? 거기다 예상 못한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일본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럴 때 내가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깟 한국이 뭐가 좋다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엔 정말 매일이 불안했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일본인 지인조차도 우리는 6개월 만에 돌아갔어. 너무 힘들어서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 언어의 벽, 사회적 시스템의 차이, 심지어는
식재료 하나 살 때도 생기는 불편함. 작은 불편들이 쌓여 결국 정착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담당하던 학급에서 작은 분실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 억울한 학생이 혼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학부모에게 메일을 보냈고 직접 사과를 드렸습니다. 일본에서라면 교사가 직접 사과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여긴 달랐어요. 그 어머니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저희 아이도 선생님 좋아한다고 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용기 내주셔서 저희도 배우고 있어요.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바라봐주는 시선이 단지 한국어 못하는 외국인 교사가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이웃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또한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삼행시 숙제를 받아왔는데 저와 함께 밤늦도록 고민하며 쓴 글을 다음 날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그 삼행시가 전교 시상식에서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이카 선생님의 자녀분, 참신한 시상 수상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호명에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 동시에 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도 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는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와 코딩 동아리에 들어갔고 작은아이는 학급 연극 발표에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카페 손님들과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가르치는 반의 아이들이 어느 날 자발적으로 일본어 배우기 소모임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선생님처럼 일본어로 시를 써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진짜 선생님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25년 봄, 어느덧 서울에 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강북구에 있는 공립중학교에서 여전히 교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어가 꼬이고 아이들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할 때도 있지만 놀랍게도 그런 제 모습마저 아이들은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선생님, 방금 일본식 억양이었어요. 선생님, 그것 뜻이 완전 웃긴이 아니고 민망한이에요. 수업 중간마다 저를 교정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매일매일 배우고 웃고 또 배웁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업은 지금도 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한국의 교육 방식 덕분에 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대화 중심의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이쿠를 써보기도 하고 일본과 한국의 문학을 비교해보는 토론도 자주 열고 있어요. 가끔은 한국 동료 교사들과 교육 방식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남편은 성북구의 골목 안작은 카페에서 정식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주문받는 것도 벅찼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그를 야마씨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특히 카페 앞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자주 들르며 여기 커피가 제일 깔끔해요 라며 칭찬해줄 때면 남편은 말없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적지만 저는 알아요. 그 미소 속엔 살아있다는 실감이 담겨 있다는 걸요. 우리 아이들은 이젠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큰아이는 동아리 친구들과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학급 친구들과 3355 모여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두 아이 모두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날 작은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나중에 한국에서 교사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단지 외국에 정착했다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삶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가끔은 힘듭니다. 날씨가 추울 때면 일본의 따뜻한 겨울이 그리워지고 일본어로 수다 떨 수 있는 친구가 간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는 또 다른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웃이 반찬을 나눠주며 이거 된장국인데 드셔보세요 하고 건넬 때 아이 친구, 엄마가 학교 행사 같이 가실래요? 하고 말을 걸어올 때 저는 비로소 타국이라는 단어의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며칠 전엔 학교에서 제가 맡은 아이 중 한 명이 교무실로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서 진짜 다행이에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 진짜 내가 말하고 싶던 걸 꺼낼 수 있게 돼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한 날, 저는 혼자 교무실 책상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한 사람이고 그 선택에 끝까지 책임지며 살아가는 엄마이자 교사이자 한 명의 여성입니다.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속도감, 자유, 그리고 따뜻함이 이곳 서울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단지 한국이 좋아요가 아니라 이곳에 나의 삶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언제나 두려움은 우리보다 먼저 다가오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은 이제 서울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잘 지냈어요? 오늘도 생각을 말해볼까요? 그 한마디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을 때 저는 느낍니다. 내가 여기 있기를 참 잘했다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가족의 조용한 탈출 이야기, 여러분 마음엔 어떻게 와닿았는지 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